살을 애는 듯한 서울의 겨울 밤 공기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권도준의 뺨에 와닿는 듯. 됐다. 그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방금 성공적으로 끝난 수천억 원짜리 인수협상 서류를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었다. 34세 나이에 JD 코퍼레이션을 맨손으로 일군 신화.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연료가 바닥난 지금 그의 심장은 멈춘 엔진처럼 차가웠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이 차창 밖으로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기사가 신호대기에 차를 세웠을 때 그의 공허한 시선이 길 건너편에 허름한 24시 설렁탕집 간판에 머물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은 그가 속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따뜻함을 연기처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의 유리문 앞에서 새 아이가 망설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남매처럼 꼭 닮은. 그러나 세상의 때가 너무 일찍 내려앉은 낡은 점퍼를 입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주머니 속에 동전을 모아 세고 또 세었다. 가장 키가 커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셋은 용기를 낸 듯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모습이 8년 전 지갑이 텅 비어있던 자신의 과거를 건드렸다.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구석진 자리에 눈치를 보며 앉더니 가장 큰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기요, 설렁탕 하나만 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중년의 여주인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의 깨끗하지 못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하나 셋이서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곧 뚝배기 하나가 거칠게 테이블에 놓였다. 아이들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뽀얀 국물, 그 위에 떠있는 몇 점 안 되는 고기.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세상의 온기 전부인 듯 했다. 새 아이는 숟가락 3개를 들고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큰 아이가 먼저 국물을 뜨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여주인이 다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야, 너희들 행색을 보아하니 딱 노숙자 새끼들이구먼. 돈은 있고. 가장 큰 아이가 주눅이 들어 동전을 모은 손을 내밀었다. 여주인은 그것을 낚아채듯 세어보더니 경멸의 코웃음을 쳤다. 이걸로 어림도 없지 어거. 당장 꺼져.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진다. 재수없게 여주인은 아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가장 큰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아이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아직 김이 식지 않은 뚝배기가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뽀얀 국물과 밥알, 그리고 아이들의 희망이었던 고기, 몇 점이 더러운 타일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수치심과 공포, 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도주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붙었다. 여주인은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딜 와서 행패야. 이거 다 물어내. 당장 꺼지지 못해. 새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국물에 젖은 고기 조각들을 작은 손으로 집어들기 시작했다. 한 점이라도 놓칠세라. 그들은 수치심보다 더 큰 굶주림에 복종했다. 그 광경, 도준의 뇌리에 그 광경이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8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떠올렸다. 세상의 불을 다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운 유리창 너머의 불행을 지켜보는 방관자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방금 저 식당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3명, 놓치지 말고 따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마이바흐의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거대한 차체가 소리 없이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이바흐는 유령처럼 소리를 죽이고 새 아이의 뒤를 따랐다. 강남의 화려한 대로를 벗어나자 도시는 순식간에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재개발이 멈춘 어두운 골목.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비탈길을 아이들은 익숙하게 걸었다. 권도준의 차는 그들의 작은 그림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듯 꼭 붙어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도시의 동맥인 고가도로 아래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숙한 그늘이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 두꺼운 종이 박스를 엮어 만든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였다. 낡고 더러운 담요 몇 장이 그들의 집을 이루고 있었다. 도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줍던 그 작은 손들, 그 처참한 이미지가 그의 망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유기였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지독히도 차가웠다. 그것은 그가 극도의 분노를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김비서, 지금 즉시 X 고가도로 아래 새 아이를 조사해 이름, 부모, 모든 상황, 낱낱이. 김비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그 설렁탕집, 그 건물을 당장 매입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오늘 안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가장 빠르게. 그것은 차가운 복수였고 계산된 분노의 표출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렁탕집 여주인은 마감 시간의 매출을 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재수 없는 아이들 때문에 손해를 볼 뻔했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누구?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냉정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 건물주 측 법무팀입니다.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금일부로 해지 통보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가게를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인은 무슨 소리냐며 고함을 질렀다. 새 건물주, 그게 누군데? 변호사는 기계처럼 답했다. JD 코퍼레이션입니다. 24시간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여주인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주는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지고 고가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의 소음마저 뜸해졌을 때 그는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수천만 원짜리 수제 구두가 얼어붙은 흙먼지를 밟았다. 그는 종이 박스로 만든 그 초라한 집 앞에 섰다. 틈새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과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안에서는 세 아이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웅크린 채 얕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커 보였던 아이, 한결이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작고 낡은, 녹이 세운 양철 필통이었다. 도주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아이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그의 윤리관에 어긋났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그를 이끌었다. 이 부조리한 밤, 이 아이들이 왜 그의 눈에 띄었는지, 왜 하필이면 8년 전의 기억을 흔들었는지,
그 해답이 저 상자 안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가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아이의 품에서 양철 필통을 빼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 아이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도주는 차가운 필통을 손에 쥐고 자신의 스마트폰 조명을 켰다. 달칵,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구슬 몇 개, 실뭉치, 그리고 비닐에 고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그는 사진을 불빛에 비추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어두웠던 대학 시절을 유일하게 밝혀주었던 얼굴. 8년 전, 돈을 선택하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 윤지수였다. 그녀가 왜 이 아이의 품속에, 이 차가운 다리 밑에 이런 모습으로 잠들어 있단 말인가. 8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권도준의 얼어붙은 소나기 안에서 떨렸다. 8년,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잊으려 발버둥 쳤던 8년의 세월이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속 윤지수의 미소는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여자. 그의 20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의 유일한 사랑. 도주는 그녀가 돈을 받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 배신감이 지금의 그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8년 전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당시 JD 코퍼레이션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K그룹 권 회장의 위선적인 경영 방식에 반발해 집을 뛰쳐나온 가난한 고학생 권도준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고 싶었다. 옥탑방에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 지옥 같던 시절, 그를 구원한 것이 바로 윤지수였다. 그녀 역시 보육원 출신으로 그와 비슷한 처지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내일을 꿈꿨다. 도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 아닌 권도준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아버지의 그늘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겼다. 그가 K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이 변질될까 두려웠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뒤 그녀에게 청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그의 아버지는 도준이 모르는 사이 그를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수가 일하던 작은 식당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권 회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도준은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수에게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지수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은 텅 비어 있었고 식당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후였다. 그가 절망의 끝에서 본가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서재에서 차가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그런 천박한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이룰 대업을 망칠 셈이었나? 도준은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지수씨, 어디로 보냈어요? 당장 말해요. 권 회장은 경멸이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는 테이블 위로 통장 하나와 비행기 티켓 사본을 던졌다. 네가 그렇게 찾던 여자의 값이다. 통장에는 도준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다. 미국 행편도 티켓. 돈 몇 푼에 널 버리고 떠나더구나. 내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널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갔다. 그게 그 여자의 수준이야. 네가 사랑했던 여자의 본 모습이라고. 이제 그만 미련 버려라. 세상이 무너졌다. 지수가, 그 순수했던 지수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도준은 믿을 수 없었다. 쑤셨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고 통장과 티켓은 실제했다. 사랑은 배신이었고 순수함은 위선이었다. 그날부로 권도준은 죽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당신의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왔다. 그는 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버렸다. 배신감과 증오는 그를 지독한 일 중독자로 만들었다. 그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렸다. 윤지수라는 여자를 돈으로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아버지의 K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해져야 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그는 JD 코퍼레이션을 세웠고 K그룹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는 냉혈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차가운 다리 밑에서 그녀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여자의 사진이. 왜 이런 비참한 아이들의 품속에 있단 말인가? 만약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지수가 돈을 받지 않고 쫓겨난 것이라면, 도준은 떨리는 시선으로 잠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서로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가장 큰 아이, 한결이는 대여섯 살, 아니, 7살쯤 되어 보였다. 7살. 도준은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지수가 떠난 것이 8년 전 초겨울. 만약 아이가 7살이라면 그녀가 떠난 직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 밤. 설마 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다. 만약 저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라면 그가 8년간 증오했던 그녀는 사실은 그의 아이들을 낳아 기르다가 그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그가 이룬 성공, 그의 부, 그의 재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그는 다시 8년 전에 무력했던 권도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동이 트기도 전 권도준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서 있었다. 밤새 그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8년의 세월만큼이나 차가운 빛바랜 윤지수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벗어 던졌다. 대신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8년 전 그가 권도준이었을 때 입었던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마이바흐 대신 그는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았다. 그는 다리 밑으로 가기 전 24시간 문을 여는 재래시장의 분식집에 들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그리고 따뜻한 김밥, 지수와 그가 옥탑방에서 나눠 먹던 가난했지만 유일하게 따뜻했던 음식이었다. 그는 음식을 넉넉하게 샀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신을 경계해 도망칠까봐.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서 다리 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깨어 있었다.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간밤의 추위와 허기를 견뎌낸 작은 짐승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가장 큰 아이, 한결이가 벌떡 일어나 동생들을 등 뒤로 감쌌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도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바닥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낮고 조용했다. 먹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 근처의 시멘트 구조물 위에 걸터 앉았다. 자신이 위협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행동이었다. 음식 냄새가 차갑게 얼어붙은 대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막내인 듯한 여자아이. 새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한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들의 굶주림은 그의 경계심을 이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로 다가가 따뜻한 어묵꼬치 하나를 꺼내 막내에게 먼저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과 둘째 들새미의 몫을 챙겼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그러나 소리 없이 음식을 먹었다. 도준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가 이룬 부와 성공이 이 작은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위선적인지 통감했다. 따뜻한 국물이 아이들의 얼어붙은 몸을 조금 녹였을 때 도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봤어. 한결이의 먹는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이는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잔뜩 긴장했다. 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해치려는 거 아니야. 그냥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는 한결이가 여전히 품에 꼭 안고 있는 양철 필통을 가리켰다. 그는 어젯밤 그것을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 상자 너한테 아주 소중한 건가 보구나. 어젯밤에도 꼭 쥐고 있더니. 한결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도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 그는 간신히 다음 말을 이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너희를 여기에 두고 가신 거야. 그의 질문에 한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는 김밥을 마저 삼키고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여기 없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음식만 먹던 둘째 들새미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 아이의 눈은 유난히 깊고 슬펐다. 엄마, 천사 만나러 갔어요. 지난달에. 도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난달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지수는 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결이가 형답게 덤덤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많이 아팠어요. 기침을 피가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깨워도 엄마가 안 일어났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도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죽었다. 그가 8년간 증오했던 그녀가 이 차가운 다리 밑 근처 어딘가에서 홀로 죽어갔다. 그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34세 재벌 총수가 냄새나는 노숙자 아이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그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지옥의 확인. 너희 엄마. 이름이 뭐였니? 한결이는 이 낯선 아저씨의 절박한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사실을 말하듯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것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주문이었다. 윤지수요. 아이가 말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윤지수예요. 그 이름, 권도준이 8년간 애써 지어왔던 그 이름이 그의 귓게 그리고 심장에 거대한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지수요. 그 이름 세 글자가 차갑게 얼어붙은 다리 및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도준이 지난 8년간 애써 외면하고 경멸했던 그의 과거 전부였고 그의 심장을 지탱해온 증오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둥이 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진실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는 차가운 교각 기둥에 등을 기댔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엄마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왜 저토록 무너지는지 알 수 없었다. 한결이는 동생들을 다시 등 뒤로 감추며 이 남자가 혹시 엄마를 알던 나쁜 사람이 아닐까 경계했다. 도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가면이 8년 만에 속절없이 깨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지수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천, 그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뇌리를 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남은 음식을 그 자리에 둔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손이 떨려 시동조차 제대로 걸 수 없었다. 그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신음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김 비서, 찾아 윤지수, 그 여자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 출생 기록. 당장. 도주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새벽의 한강변. 그는 차를 세우고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 강을 보며 절망했을까? 그의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지났을까? 김 비서의 전화가 지옥의 전령처럼 울렸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준의 태블릿으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는 차마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첫 번째 파일, 윤지수, 사망 일시 한 달 전, 사망 장소 XS9의 한 찜질방 수면실, 사망 원인 폐렴 합병증 및 극심한 영양실조. 그녀는 병원이 아닌 집도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그 차가운 찜질방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도주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 시각, 그녀는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파일, 아이들 강한결, 강들샘, 강세별, 7년 전 출생, 어머니 윤지수, 그리고 아버지 공란, 건그란. 그 두 글자가 도준의 눈을 사로잡았다. 왜 공란이지? 만약 그의 아이들이 맞다면 왜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그가 그렇게 미웠을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인데 차마 그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일까? 8년 전 아버지가 보여준 통장과 비행기 티켓이 다시 떠올랐다. 배신감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돈을 받고 떠난 여자라면 왜 이런 지옥에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다 죽어간단 말인가?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공란의 의미를 그는 다시 차를 돌려 다리 밑으로 향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다리 밑은 여전히 그늘지고 추웠다. 아이들은 그가 사다 준 음식을 다 먹고 다시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준이 돌아오자 먹이를 준 주인을 알아보는 유기견처럼 경계심과 희미한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도준은 아이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밤새 겪은 고통으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한결이는 이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조용히 흘리고 있었다. 어른이 우는 모습. 그것은 한결이에게 낯선 광경이었다. 엄마가 아파서 울 때 말고는 자신들을 향해 고함치거나 경멸하는 어른들만 보아왔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엄마 이름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아이는 이 남자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자신처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어렴풋이 짐작했다. 한결이는 자신도 모르게 동생들을 보호하던 팔을 풀었다. 그리고 녹슨 양철 필통을 품에서 꺼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 내 마음이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결이는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저씨는 엄마처럼 울고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준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필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빛바랜 사진 밑에 깔려있던 비닐에 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손때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봉투 위에 서툴지만 또렷하게 적힌 이름은 세월을 뚫고 도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권도준 귀하. 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한결이가 편지를 내밀었다. 엄마가 이거 아저씨처럼 마음이 믿으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꼭 주라고 했어요. 도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8년의 시간을 넘어 윤지수가 남긴 마지막 흔적에 닿았다. 그것은 그녀의 유서이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전부였다. 권도준의 손이 8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온 낡은 편지 봉투 위에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도준 귀하. 윤지수의 필체였다. 그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사랑했던 그녀의 단정하고 맑은 필체. 그것은 그가 8년간 애써 부정해온 과거의 망령이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봉인이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낯선 남자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결이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인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편지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종이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얼어붙은 다리 밑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마침내 접힌 편지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냄새 대신 눅눅한 세월의 냄새만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도준아, 내 사랑하는 도준아,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도준의 호흡이 멎었다. 첫 문장부터 그가 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난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난 도망친 거였어. 편지는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처절하게 토해냈다.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이 그녀를 찾아왔던 그날 밤,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내민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협박을 했다. 내 아들 곁에서 당장 꺼져. 그러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그놈, 내 아들놈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테니까. 넌 그저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야. 지수는 도준의 꿈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의 야망을. 그녀는 그 꿈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과 비행기 티켓을 주며 떠나라고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람만은, 도준 씨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 길로 도망쳤다. 도준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그리고 도망친 후에야 알게 됐어. 도준아, 내 뱃속에 우리의 숨결이 자라고 있다는 걸. 하나가 아니었어. 셋이나. 하늘, 들샘, 새별, 우리 아이들이었어. 도준은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셋, 하나도 아닌 셋.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었어.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당신을 닮은 아이들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무서웠어. 당신의 아버지가, 회장님이 이 아이들을 알게 되면 내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 같았어. 나 없이 그 차갑고 무서운 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난 숨었어. 가난해도 내가 곁에서 지킬 수 있는 미혼모의 삶을 택했어. 편지지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다. 도준의 눈물이었다. 8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지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한결, 들샘, 새별. 그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들은 당신을 꼭 닮았어. 특히 한결이는. 고집 센 눈매가 당신이야. 아이들이 자랄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어. 하지만 난 당신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지켜봤어. 당신이 JD 코퍼레이션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걸로 됐다고. 내 희생이 가치가 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약했나 봐. 아이들을 지키기에 내 몸이 버텨주질 못했어. 편지의 마지막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도준아,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염치 없지만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아이들, 아니 당신의 아이들이야. 7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 난 이 아이들에게 가난 말고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어. 제발 내 죄는 미워해도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만은 제발 구해줘. 사랑해. 도준아,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편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8년. 그가 증오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 그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켜지고 있었다. 그가 8년간 증오했던 그녀는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견디다가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홀로 죽어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다. 낯선 노숙자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의 핏줄, 그의 첫째 아들, 한결, 그의 둘째 아들, 들샘, 그리고 그의 딸, 새별, 그의 아이들이었다. 어젯밤, 그의 눈앞에서 단돈 몇 푼이 없어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 나누어 먹으려던 그 아이들, 여주인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그의 아이들이, 그의 아들딸이 줍고 있었다. 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신음이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갑자기 돌변한 그의 모습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주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냄새나는 흙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34세 재벌 총수가 남루한 행색의 제 아이들 앞에서 그는 두 팔을 벌려 새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남자의 품에서 버둥거렸다. 도주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다. 그는 7년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8년의 오해가 뒤엉킨 아이들의 깡마른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는 아이들의 때 묻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아가들아.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그는 7년간 단 한 번도 불려보지 못한 그 이름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토해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7년 동안 제 아이들을 지옥 속에 방치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버지였다. 권도준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하늘 위에 떠있는 차갑고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다리 밑에 눅눅한 어둠과 굶주림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비현실적인 공간. 새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압도적인 풍경과 푹신한 대리석 바닥 앞에서 얼어붙었다. 한결, 들샘, 새별.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은 채 이 낯선 행성 한가운데에 버려진 우주 미아처럼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어제 그 설렁탕 집보다 더 위압적인 또 다른 세상의 벽이었다. 도주는 아이들의 공포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억눌렀다.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무너진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야 할 보호자여야 했다. 그의 행동은 슬픔에 잠긴 사람 특유의 무감각함 속에서 오히려 기계처럼 정교하고 빨라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아동복 전문 매장의 모든 옷을 사이즈별로 쓸어오게 했고 30년 경력의 하우스 매니저에게 아이들을 씻길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따뜻한 거품 목욕, 난생 처음 입어보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새 옷, 그리고 솜사탕처럼 폭신한 침대.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어른들의 손길에 이끌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일까봐,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차가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두려웠다. 특히 막내 새별이는 엄마가 아닌 낯선 사람의 손길에 울음을 터뜨렸고 도주는 서툰 손길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7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의 천. 그 따뜻하고 작은 무게가 그의 무너진 심장을 간신히 지탱해 주었다. 아이들이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지쳐 잠들었을 때 도주는 거실 통창 앞에 섰다. 발 아래에는 그가 이룩한 제국,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숨길 수도 있었다. 조용히 호적에 올리고 아무도 모르는 외국의 기숙학교로 보내 완벽한 후계자로 키울 수도 있었다. 그것이 권 회장이 원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수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의 7년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8년 전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그를 지켰다. 그녀는 7년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녀는 명예를 되찾지 못한 채 찜질방 바닥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그는 지수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우리 아이들만은 제발 구해줘.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구원을 원했다. 하지만 도준에게 구원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고 명예의 회복이었다. 그는 8년간 아버지가 만든 거짓말 속에서 지수를 증오했다. 이제 온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윤지수라는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였는지,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녀에게 바치는 뒤늦은 장례식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비서, 3시간 뒤 본사 오디토리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국내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JD 코퍼레이션의 명운이 걸린 중대 발표라고. 김비서는 단 한순간 망설였다. 회장님, 혹시 K그룹과의 전면전?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네. 가족에 대한 일일세.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움직였다. JD 코퍼레이션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몰려든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이더스의 손, 권도준의 긴급 기자회견, 업계 1위 K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인가? 아니면 또 다른 초대형 M&A 발표인가?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오디토리움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카메라가 단상 위, 권도준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놓인 명패를 향해 있었다. 약속된 시간, 무대 뒤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연단으로 향한 것은 권도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손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던, 그러나 지금은 깨끗한 새 옷을 입은 두 남자아이. 한결이와 들쌤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딸, 새별이가 얼굴을 묶고 안겨 있었다. 그가 아이 셋을 데리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오디토리움은 얼어붙었다. 찰칵, 찰칵. 정적을 깨고 수천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도준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연단 앞에 섰다. 그는 잠든 새별이를 아는 채 마이크를 잡았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스캔들인가? 그는 모든 소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1분처럼 긴 10초를 기다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결이와 들쌤이를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제 첫째 아들 권한결입니다. 둘째 아들 권들쌤입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이 아이, 제 딸 권새별입니다. 기자회견장은 폭발했다. 아들이라고요? 결혼하셨습니까? 아이들 엄마는 누굽니까? 고함과 질문이 쏟아졌다. 도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보다도 단호했다. 이 아이들은 제 법적 상속자이자 제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제 아들과 딸들은 강남의 한 설렁탕집에서 단돈 몇천 원이 모자라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 나눠 먹으려다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순간 오디토리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재벌 총수의 아이들이 노숙자처럼 뺨을 맞고 쫓겨났다고 도준은 그들의 충격을 확인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지수의 편지 4번을 스크린에 띄웠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권 회장의 협박, 윤지수의 실종. 저는 8년간
제 아이들의 어머니가 저를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거짓말 속에서 저는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지수의 사망진단서를 띄웠다. 사망 원인 영양실조, 폐렴 합병증. 제 아이들의 어머니는 지난달 제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 순간 병원도 아닌 찜질방 구석에서 굶주림과 병맛 속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비탄에 빠졌다. 몇몇 여기자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도주는 아이들을 다시 끌어안았다. 저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 고 윤지수 씨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돈에 눈이 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세 아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며 JD 코퍼레이션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도주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플래시에 놀라 울음을 터뜨린 아이들을 감싸 안고 수천 개의 카메라 앞을 당당히 걸어 무대 뒤로 사라졌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자회견. 그것은 한 재벌 총수의 고백이자 한 여인을 위한 뒤늦은 진홍곡이었으며 거대한 제국을 향한 아들의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24시 설렁탕집 여주인 박 씨는 밤새 끓인 뽀얀 국물을 가마솥에서 저으며 어제 저녁 장사를 망친 재수 없는 꼬마들을 다시금 저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이었고 그녀의 신조는 가게에 물을 흐리는 것들은 무엇이든 배척한다는 것이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뚝배기에 눌어붙은 밥알을 긁어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젯밤 늦게 JD 코퍼레이션의 권도준 회장이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에 박 씨는 인상을 쓰며 텔레비전을 쳐다보았다. 또 저 지긋지긋한 재벌놈들 소리였다. 그녀는 채널을 돌리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잡힌 얼굴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냉혹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권도준 회장. 그런데 그의 곁에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셋.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설마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화면 속 아이들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이틀 전 그녀가 뺨을 때리고 내쫓았던 바로 그 꼬마들이었다. 너무나도 똑같은 새 쌍둥이의 얼굴. 박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후벼 팠다.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세 친자가 노숙 생활을 전전했으며 바로 이틀 전 강남의 한 설렁탕집에서 권도준 회장의 육성이 자료 화면으로 흘러나왔다. 제 아들과 딸들은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 나누어 먹으려다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박 씨의 손에서 리모컨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 먼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런 재벌 회장의 자식들이 왜 그런 행색으로.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박 씨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아침부터 설렁탕을 먹으러 온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 어제 텔레비전에서 권도준 회장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김비서였다. 그의 뒤로 변호사 배지를 단 똑같이 냉막한 표정의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가게 안은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와 그들이 몰고 온 차가운 냉기가 부딪혀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김 비서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박 씨가 아이들을 밀쳤던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 씨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는 눈 설렁탕 국물과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사장님 되십니까? 박 씨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끈적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JD 코퍼레이션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권도준 회장님의 위임으로 박 사장님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및 폭행,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피해 보상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소장 박 씨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소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들이 노숙자인 줄 알고 가게 물 흐릴까봐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다. 김 비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이 먹이를 내려다보듯 바닥에 주저앉은 박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 노숙자 아이들이 저희 회장님의 고 윤지수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들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장님이 그 아이들에게 가한 모든 모욕과 폭력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박 씨는 이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이들을, 그것도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뺨을 때리고 모욕했다. 그녀의 인생은 끝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본론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가게의 낡은 벽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 건물, 박 사장님께서 월세로 운영 중이신 이 상가 건물 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침묵이 박 씨의 숨통을 조였다. 어젯밤부로 저희 JD 코퍼레이션이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물주입니다. 네, 박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 권도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일격을 가의했다. 이곳은 고 윤지수님 추모재단의 이름으로 운영될 제1호 결식아동 무료 급식소로 전면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무료 급식소. 자신이 노숙자라며 경멸했던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녀의 탐욕이 서려 있던 이 공간이 그녀가 가장 혐오했던 자선의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모욕이었다. 김 비서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사장님께는 1시간 드립니다. 1시간 내로 사장님의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서 이 가게를 비워주십시오. 1시간 뒤에는 저희 철거팀이 들어올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가 문을 열다 말고 멈춰 섰다. 가마솥에 끓고 있는 그 설렁탕.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다리 및 아이들에게 저희가 직접 배식할 겁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봉사가 되겠군요. 문이 닫혔다.
박 씨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권도준 회장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재방송되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의 인생을 끝장낼 고소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코에는 평생 그녀의 돈줄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절망을 비웃듯 구수하게 끓고 있는 설렁탕 냄새만이 진동했다. 권도준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는 재벌 3세의 노숙과 찜질방에서 죽은 어머니 이야기로 뒤덮였다. JD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쳤지만 여론은 놀랍게도 권도준에게 동정적이었다. 8년간의 배신극,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악행, 그리고 죽은 어머니의 순애보. 그것은 K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폭풍의 진짜 눈은 K그룹, 권도준의 아버지인 권진혁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다. 비정한 할아버지, 아들을 속인 아버지라는 오명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그룹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권진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 던졌다. 화면에는 아들, 권도준이 새 아이를 안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미친놈, 저 미친놈이. 그는 비서실에 만류도 뿌리치고 K그룹 빌딩을 뛰쳐나왔다. 그의 차는 분노에 찬 질주를 하며 강 건너 아들의 제국, JD 코퍼레이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로빈은 이미 그를 알아본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치하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이 빌딩을 찾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성공의 기반을 뒤흔든 아들을 벌하기 위해 직접 왕림한 것이었다. 권도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문이 경고도 없이 열렸다. 김 비서가 미처 막을 틈도 없었다. 권진혁 회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폭풍처럼 아들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권도준은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서울의 정영을 등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안쪽 방에서 전문 보육사의 보호 아래 겨우 잠들어 있었다. 내가 감히 미쳤구나. 권도준, 아버지의 고함이 유리벽을 때렸다. 내 놈 하나 때문에 K그룹이, 이 아비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예가 전부 잿더미가 됐어.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권진혁 회장에게는 굶어 죽은 손자들보다 추락한 주가와 실추된 명예가 먼저였다. 그에게 아이들은 가문이라는 완벽한 그림에 묻은 오점일 뿐이었다. 권도준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분노하는 아버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바라보았다. 명예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예 때문에 한 사람이, 제 여자가 찜질방 구석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그의 유품이 된 지수의 사진을 가리켰다. 8년 전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통장과 비행기 티켓, 전부 거짓이었더군요. 아버지는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거짓, 그게 뭐가 중요해.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네 앞길을 망칠 셈이었나. 나는 널 위해, 이 K그룹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네가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도 다 내가 그때 그 천박한 것들을 정리해 줬기 때문이야. 그 한마디, 정리, 그 비인간적인 단어가 권도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정리. 그가 실소했다. 그 순간 권진혁 회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아들을 회유하려 했다.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당장 그 애새끼들인지 뭔지 꼴도 보기 싫으니 조용한 보육원에 쳐넣어버려라. 적당히 돈 좀 쥐어주고 내 호적에서 파내버려. 그럼 내가 이 사태 수습해주마. 권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버지를 덮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다. 그 애새끼들이. 도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의 친손자, 손녀입니다. 하늘이, 들쌤이가, 새별이가, 회장님의 핏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권진혁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들의 기백에 처음으로 압도당한 순간이었다. 당신은 8년 동안 내가 그 여자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움켜쥘 듯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은 당신의 핏줄이, 당신의 손자들이 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젯밤 내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빌어먹을 명예 때문에 권진혁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자식이란 가문을 잇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이 아비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개냐. 그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비웃었다. 권도준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책상에 있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는 그가 경비원을 부르는 줄 알았다. 김비서. 도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렸다. 지금 즉시 K그룹 및 K그룹의 모든 자회사와의 파트너십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해. 모든 계약을 파기해. 위약금은 JD가 전액 부담한다. 지금 당장.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K그룹 매출의 상당 부분은 JD 코퍼레이션과의 협력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K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권진혁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감히 아비 등에 칼을 꽂아. 그가 소리쳤다. 권도준은 천천히 아버지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아닌 자신의 유리창에 비친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말했다. 8년 전 당신이 내게서 윤지수를 뺏어가고 그녀를 돈으로 모욕했을 때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내 아이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고기 조각을 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경비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이분, 다시는 이 건물에 단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십시오. 가그룹 권진혁 회장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와 망연자실한 권진혁 회장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등 뒤에 대고 무어라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집무실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권도준은 홀로 남았다. 그는 지수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승리였다. 하지만 이 승리는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의 잃어버린 7년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그는 이제부터 아버지로 살아야 했다. 권도준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만에 낯선 공간이 되었다. 서울의 야경을 박제해 놓은 듯했던 차갑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 공간은 이제 새 아이의 작은 숨소리와 뒤척임으로 채워졌다.
권도주는 지난 24시간 동안 한 여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한 여자의 명예를 되찾고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수조 원의 돈을 움직였던 냉철한 CEO였지만 지금은 겨우 7살짜리 아이들의 작은 기침소리에도 어쩔 줄 모르는 초보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꼬박 밤을 새웠다. 기자회견과 아버지와의 싸움이 끝난 뒤 그는 아이들이 잠든 방의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이들은 악몽을 꾸는 듯 이따금 칭걸거렸다. 그 소리는 8년 전 지수가 그에게 보낸 구조 신호처럼 그의 심장을 핥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몰랐다. 최고급 옷, 최고급 장난감, 최고의 보육사. 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침이 밝아왔다. 보육사가 아이들을 씻기고 값비싼 유기농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아이들은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이 갑작스러운 호의와 풍요는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한결이는 여전히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바짝 경계했고 들쌤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으며 새별이는 그저 엄마의 사진이 담긴 낡은 양철 필통만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아빠라고 불리는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도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JD 코퍼레이션의 재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이었다. 잃어버린 7년의 평범한 일상. 그는 값비싼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집무실보다 더 낯선 공간. 그의 펜트하우스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8년 전 지수가 그에게 끓여주었던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갈망했던 바로 그 음식. 설렁탕을 끓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는 김비서에게 최고급 한우 사골과 양지를 공수해오게 했다. 최고급 재료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재앙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해가며 서툴게 뼈를 삶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고기를 찢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수트 대신 그는 엉성한 앞치마를 둘렀다. 그의 주방은 금세 엉망이 되었지만 차갑기만 하던 펜트하우스에는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냄새를 맡고 거실로 나왔다. 그들은 낯선 남자가 서툰 칼질로 팔을 써는 모습을 마치 희귀한 동물을 보듯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기억 속 어른 남자는 고함을 치거나 그들을 쫓아내는 존재였다. 하지만 저 남자는, 아빠라는 남자는 그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젓고 있었다. 한결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설렁탕이 완성되었다. 완벽한 맛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뽀얀 국물이었다. 도주는 30인용의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뚝배기 4그릇을 올려놓았다. 8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그 식탁의 첫 번째 식사였다. 그는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여전히 망설이며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라앉았다. 그들의 작은 발이 허공에 뜬 채 흔들렸다. 네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이 놓여 있었다. 이틀 전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러나 바닥에 쏟아져 버렸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도주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지수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8년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먹어라.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이제 아무도 너희 것을 빼앗아가지 않아. 마음껏 먹어. 한결이가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아이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뜨겁고 짜고 고소한 맛.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안전함의 맛이었다. 한결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들새미와 새별이도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다. 후루룩, 쩝쩝. 거대하고 적막했던 펜트하우스에 아이들이 설렁탕을 먹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권도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8년간 그가 들었던 그 어떤 교양학이나 승리의 환호성보다도 이 소리가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이제 아버지여야 했다. 아이들은 말없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웠다. 7년의 굶주림이 그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가장 작았던 새별이가 자신의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도준에게 다가왔다. 도준은 긴장했다. 아이는 그의 무릎 앞에 섰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엄마를 닮은 맑고 깊은 눈으로 아이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지도 않은 채 수줍게 입을 열었다. 아빠. 그것은 아이가 의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부른 아빠였다. 도준의 심장이 멎었다. 새별이는 작은 손을 뻗어 도준의 뺨을 만졌다. 아빠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아이는 어렴풋이 알았다. 그리고 아이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버리는 한마디를 건넸다. 따뜻해요. 그 한마디 도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이윽고 한결이와 들새미도 다가와 아빠와 동생을 함께 껴안았다. 네, 사람의 온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도준은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지수가 남긴 사랑의 유산들을 끌어안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지수야,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 이제 따뜻해.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그의 제국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변했다. 8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와 야망의 얼음이 아이들의 온기 속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었다. 그는 한결이와 들새미와 새별이의 아버지, 권도준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 우린 항상 따뜻할 거야.